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전담반을 만들어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이번 전담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외환 자본시장에서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TF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선 지수 편입을 위한 과제가 담긴 종합 로드맵을 만들어서 올해 안에 공식 발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바로바로 실행에 옮겨 제도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개선 분야로는 외환 거래, 투자 제도, 시장 인프라 등을 꼽았는데요. 종합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MSCI를 비롯해 주요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제도 개선 현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꾸준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일 기재부 1차관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편입도 편입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외환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키겠다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장과 학계,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방침입니다. 앞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역시 국회에 출석해서 이 같은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인터뷰 확인하시죠.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부에? 여기는 관계부처 간에 곧 지금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회의 목소리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TF 활동에 반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TF에 직접 참여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수준이나 시장 규모 면에서 자격이 충분한데요. 이번 TF를 통해서 최종 편입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TF는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우선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늘리고 영문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MSCI 잣대가 워낙 높아서 고배를 마셨고 앞으로도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MSCI가 지난 6월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정부 노력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은 희망적인데요. 최근 우리나라는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고 베트남의 추가 편입 등의 이슈 때문인데 앞으로도 한국의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머징 마켓에 남아있다면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선진지수로 넘어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죠. 지난 1992년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우리 증시, 2008년 관찰 대상국에 올랐지만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진국 지수 진입이 불발됐고 2014년에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선진국 지수 도전에 따라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2026년 6월 편입 후보군 분류, 2027년 편입 발표 등 최소 3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가 신도시를 새로 만들기보다 도심 내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시장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처음으로 출근한 김윤덕 후보자.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남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도시 또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부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노력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무리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시장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 같은 세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세당국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무자들 또 금융당국 이런 분들과 협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고도 했습니다. LH 개혁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해왔던 어떤 직원들 문제 이런 어떤 그런 문제를 떠나서 매우 구조적이고 뭔가 판을 좀 바꿀 수 있는 좀 큰 규모의 개혁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 이런 정도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이르면 이번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을 면제해준 열흘간 16만여 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약금 면제는 마무리됐지만 삼성의 폴더블 신작 사전 예약이 곧바로 시작된 만큼 통신사 간 경쟁은 또다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이버 침해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해지하셨거나 해지하실 약정 고객님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드릴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총 이탈자는 약 80만 명. 그중 약 16만 명이 위약금 면제 결정 이후 빠져나갔습니다. 유영상 SKT 사장이 위약금을 면제해주면 250만 명이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한 것과 달리 실제 이탈자는 하루 17,0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기간엔 SKT에 새로 유입된 가입자들도 있어 순감 규모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8만 명입니다. 2천만 건이 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실제 금융사고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약금 등 해킹 관련 이슈가 잠잠해지자 경쟁사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KT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보호 분야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를 기반으로 기본에 충실한 보안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전략인데 최근 해킹 사태를 겪은 SKT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1조 원의 정보보호 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투자를 유지하며 세계적 수준을 목표로 오늘부터 삼성전자의 폴더블 신제품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서 가입자 쟁탈전도 치열해졌습니다. 이 통사들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걸고 고객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마저 사라지는 만큼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국내 증권사들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일 전망입니다. 개인의 활발한 증시 참여가 이어지면서 특히 리테일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의 수수료 이익 증가가 기대됩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이번 정부 출범 전후로 코스피 거래 대금 상당히 늘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 직전이었던 지난 5월부터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거래 대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해 보면요. 6월 대선 이후로 바로 오늘까지 단 하루도 거래 대금이 10조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섰던 지난달 말에는 거래 대금이 20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동학 개미 운동 특수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증시 활성에 따라서 수혜는 당연히 이제 증권사들이 받게 되는데요. 특히 리테일 개인 고객들의 강자가 있는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위탁매매 브로커리지 수수료 이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증권사들의 최근 리포트를 보면 두 회사의 2분기 당기순이익을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키움증권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0% 증가한 3천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증권도 36% 같은 기간 올라서 2,700억 원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여러 정책들에 힘입어서 증권업 전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테마주라고 테마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증시 상승에 따라서 호실적에 더해서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여러 정책 호재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반영된 정책보다는 앞으로 반영될 정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증권업권 전반에 대한 매수 의견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유독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내는 리포트에서 투자 의견에서 좀 중립, 홀드해라라고 이제 하향 조정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연초 이후에 3배 가까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같은 기간 이제 개인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키움증권이 한 110% 오르고 순이익 규모가 가장 큰 한국금융지주 오름폭도 120% 수준이라는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셋이 너무 현재 고평가가 돼 있다는 그런 지적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증권업종 대장주라는 걸 감안해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해석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이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면서도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증권사 대비 더 다양한 수혜가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자사주 보유량은 23% 수준 정도로 나타나는데 중소형사 중에서는 그거보다 많은 증권사도 많지만 대형사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와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수에도 모두 지금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회사인 미래에셋 컨설팅이 상표 출원을 하면서 또 주가 호재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이제 고평가됐다는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이제 법안 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실행하기는 이른 시점이 아니야라는 판단이 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저 PBR 업종인데요.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래에셋증권이 한때 이제 PBR이 1배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 순이익이 커지면 PBR은 낮아지게 되는데 2분기에 이제 순이익 증가분을 반영해도 PBR이 1배를 넘어서는 수준을 보여서 앞으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더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판단들을 내놓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PBR 1배라면 증권업이 호황이던 시절에는 종종 보이던 숫자였고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이보다도 훨씬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증권업 호황이었던 2008년 이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 1배에서 1.5배 수준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시 최근에는 이제 팬데믹 기간 중에 한 0.9배까지 올랐다가 최근까지는 한 0.4배 정도까지 이제 머물렀던 수준이었는데 현재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PBR이 한 2배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요. 이 더 오를 수 있다.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다른 증권사들의 PBR이 현재 똑같이 평균 0.9배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증권업종이 저 PBR이었던 게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증시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것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NH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의 타겟 PBR을 1.2배로 설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28,000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은행들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을 더 높이겠다고 예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 3분기 대출 시장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을 막론하고 이 대출 행태 지수가 전분기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행태 지수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은행권이 앞으로 대출 심사에 더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대출을 옥죄려면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금리부터 올리던데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이었던 6월 27일과 비교하면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6개월 변동 주담대 금리를 보면 하단은 변화가 없고요. 상단만 5.76에서 5.88%로 0.12%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은행들은 대출 재원, 즉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비용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금리에 반영했을 뿐 인위적인 금리 조정은 없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인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네, 대출을 조이려고 하면서도 명확하게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한데요. 금리에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바로 가계 대출에 대한 정부 기조 때문인데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 대출 총량은 줄여나가되 금리 인상은 불허한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스탠스라면서 금리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예대 금리차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냐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가계대출 예대 금리차가 보시는 것처럼 2개월 연속 줄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6.27 대책을 주도한 김병완 금융위원장에게 금리 규제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칭찬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금리 올리는 건 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럼 은행들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대출 수요를 조금 조절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금리 인상 다음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총량 할당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영업점 그리고 비대면, 대출 모집인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각 창구별로 대출 한도를 할당한 후에 그 한도가 소진이 되면 대출을 잠시 중단하거나 아니면 매일 얼마씩 한도를 조금씩 풀어서 오픈런 방식으로 대출 접수를 받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이미 대출 모집인 한도를 막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통상 은행권 신규 주담대 중 절반가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 수요 조절 효과가 꽤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화면이 나갈 텐데 신한과 하나 그리고 농협은행이 8월 혹은 9월 실행분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 대환대출 신청 중단 등의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농협은행에서 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3분기 더 가면 10월까지는 실수요자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처럼 타이트한 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금융당국은 9월로 넘어가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조금 꺾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 예상과 달리 수요가 꺾이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영업점별로 매달 대출 한도를 배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과거 2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시중은행들이 실제로 이 방식을 통해서 가계대출을 관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가 다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차주들이 실제로 좀 불편함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은행권에서는 이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계대출 수요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일이 손품, 발품 팔아서 일일이 영업점에서 기다렸다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똘똘한 한 채는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 공식이었습니다. 정부는 강남 집값, 특히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를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양극화만 심해졌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건설사회부 강미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똘똘한 한 채라는 말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한 거죠? 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대대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도세 규제가 크게 강화됐고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나 버티기로 들어갔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한 채만 제대로 갖자라는 전략이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다주택 규제 강화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이어진 건데요. 강 기자, 무엇보다 집값 양극화, 특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2017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약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엔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고 여전히 10억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5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 가격은요. 3억 원대에 갇혀 있는데요. 서울 안에서도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서초구의 아파트는 지난 10년 동안 20억 원 넘게 올랐지만 이 도봉구의 아파트는 3억 원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즉 같은 집 한 채라도 강남 아파트는 잘 팔리기도 하고 가지고만 있어도 자산 가치가 커졌지만 이 노도강 지역은 수요가 많지 않아 잘 팔리지도 않고 팔아도 갈아타기가 어려워 사실상 이동이 막혔습니다. 결국 서울 내부에서도 주거 계층이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다주택자는 무조건 투기고 1주택은 실수요라고 본 이 획일적인 규제가 쏠림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강 기자, 실제로 1주택자에게 주어진 혜택들로는 뭐가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세금 혜택이 큰데요. 양도 차익이 아무리 커도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에는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에서도 유리합니다.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을 팔면 이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막힌 것에 비해 확실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네. 한 채만 가진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다 보니까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큰데요. 실제로 15억 원 자산을 가진 사람이 똘똘한 한 채를 들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이 사실상 없는데 반면 두 채를 나눠 가진 사람은 중과세를 물어야 합니다. 주택 수만 기준으로 삼기에 제도를 이해한 사람들의 세금 회피 전략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 총액이나 양도 차익 기준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획기적인 공급 대책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선호가 높은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규제를 푸는 것도 고려를 해야 벌어지는 격차를 최소한 멈출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도 조금 궁금한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7억 원 비과세를 해주는데 영국은 주택이든 주식이든 차익 중심의 자본이득세를, 일본은 주택수 대신 보유기간과 자산 규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네, 하지만 또 금액으로 세 기준을 정하다 보면 이 또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12억 원으로 할 거냐, 15억 원으로 할 거냐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게 급선무인데요. 조세제도 자체를 이제 손보는 일이 쉽지 않고 과세 기준선에 걸리는 이 중산층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택 수만 기준으로 삼다 보면 오히려 시장이 세금 피하기 위한 정답 찾기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똘똘한 한 채에서 만들어진 이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게 원칙을 다시 세우고 실질적인 자산 중심으로 체계를 쉽게 고쳐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설사회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